피케티 책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은 나옵니다. 근데 소유를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공동결정제 내지는 노동이사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을 누가 이제 통제할 것인가, 이른바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과 이제 연관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의 좌파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좌파들이니까 노동자들이다. 그 노동자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국유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케티는 자기 책에서 국유화라는 게 그렇게 만능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독일에서 발전한 노동이사제 내지는 공동결정제가 오히려 그 뜻에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노동이사제를 그 개념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킨 게 사실은 그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 하나로서 산업민주주의가 얘기가 됐고요. 산업민주주의의 내용에는 산별노동조합, 산별교섭, 단체교섭이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자, 내지는 공동결정제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 독일의 경우에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민주화랑 연관돼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논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습이 지금부터 3년 전에 2019년에 서울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박원순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근로자 이사제, 이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사제라고 바뀌는데요. 왜냐면 근로자라는 말보다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 노동이사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했고,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이 노동이사제의 내용은 공기업, 가령 뭐 통합지하철공사, 그 다음에 SH공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그 공기업들에 대해서 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의 15개 투자기관 내지는 출연기관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의 이사 중에는 비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는 사실상 내부자죠. 그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감시의 대상인데, 이 감시의 대상인 그 상임이사들을 감시하는 사람은 사실은 비상임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 그래서 보통 1명에서 2명 수준의 그 비상임이사 내지는 1명에서 2명 정도의 노동이사를 임명하자는 겁니다. 임기는 3년이고 월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노동조합원 아니냐, 결국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사가 동시에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이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사회는 일종의 사측의 대표인데, 사측을 대변하는 게 바로 이사회인데, 그 노동조합은 노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관계라는 개념을 쓸 때 노를 대표하는 게 노동조합이고 사를 대표하는 게 이사회인데, 이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이사가 이 노동조합원이게 되면은 이 사측인 사람이 노동을 대변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동이사인 사람은 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들,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
그리고 정관 개정, 그 다음에 노동자들 대량 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2019년에 진행된 얘기인데, 이 노동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또 이 이제 일종의 교육을 시킵니다. 노동이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실제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이거를 받아서 민주당의 경우에도 노동자 경영 참여 방안이라고 해서 노동자 경영 참가법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노사 공동 결정제 내지는 이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를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 왔고, 이거에 앞장선 것이 이제 한국노총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진행된 노동이사는 이 중앙정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과 이 준공공기관에 이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한 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고, 사실은 이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그 출범 공약으로 2017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확장이 돼서 가령 정의당의 노회찬 선생이나 아니면 심상정 같은 분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재벌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이사를 도입을 하자. 이게 노동자 경영 참가의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고, 실제는 2017년 그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장한다. 무엇을? 노동이사 제도를. 그게 뭐냐면은 재벌 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기준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이 중앙정부 산하의 그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거를 담당하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죠.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제 만든 그 자료인데, 공기업 36개, 그 다음에 준공공기관 95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령 인천공항,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강원랜드, 그 다음에 뭐 마사회, 뭐 이런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뭐 아시아문화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이런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걸로 이제 이 지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총이 맹렬하게 반대를 했죠. 경총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공공기관에 일단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그 다음 단계는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도입이 될 거다. 민간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재벌들, 10대 재벌, 뭐 5대 재벌들, 그리고 재벌이 아닌 그 중견 대기업들, 나아가서는 일반 그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가장 크게 우려를 한 거죠. 아무래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은 이 노동자 대표가 이 이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죠. 물론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조합의 입장과 이 노동이사의 입장이 아무래도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월급쟁이들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총은 주장하기를 이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전 세계의 일부 나라들만 도입을 하고 있다. 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부뿐이다. 그 다음에 독일이 도입한 것도 2차 대전 때 졌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독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한국은 주주자본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총이 참 말이 안 되는 이 개 XX들인 게, 왜냐하면 경총이라든가 전경련 같은 그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재벌들 오너 일가가 사실은 지분은 얼마 안 되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일가는 전체 지분의 겨우 4%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계열사 지분 다 합쳐봐야 뭐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를 일반 펀드들과 그리고 이 개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주주자본주의가 그 논리 그대로 실현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재벌 오너들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오너들이, 그리고 전경련이 지난 20년 동안 주주자본주의는 한국에 맞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노동이사제라는 게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은 주주자본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재벌 오너들이 주주자본주의와 타협을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노동이사제는 절대로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노동이사제가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 30명 이상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만 아니라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사회 멤버의 3분의 1이 이 노동자 대표이사인 노동이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렌벨이라고 하는 재벌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상황인데, 재벌 오너들이 노동이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노동이사와 재벌 오너들이 합작을 해서 주주자본주의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기 투자와 그리고 일자리 투자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경총이라든가 이 전경련 같은 이 우리나라 재벌 단체들은 그런 식의 그 넓은 그림과 식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자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을 뭐 어떤 때는 찬성했다가 어떤 때는 반대했다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 금융권, 구체적으로는 이 은행들인데요. 은행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2018년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에 노동이사제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공공에서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민간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2월인가 3월 달에 이 어딘가 가서 그 연설한 내용이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노동이사제를 뭐 5대 재벌, 10대 재벌에 대해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데, 2017년 그 이 가을쯤엔 어떤 얘기가 진행되냐면요. 은행은 순수한 그 사기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5천만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을 받을 테니까. 왜냐하면 은행에는 5천만 국민 대다수의 예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송금을 하고 이러죠. 그런 의미에서 은행이라는 데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 심장과 이 혈관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일종의 준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면은 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17년 12월 달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자문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정부기관이죠.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게 2018년 1월 달에 KB금융노조, 은행이죠. 은행 쪽 노조에서 이 금융위원장에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노동이사제를 자기는 뭐 시기상조라고 본다, 한마디로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이거를 반대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은행의 경영진들이 다 반대한 거죠. 그리고 은행의 그 노동조합들은 찬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양자의 대결 속에서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
그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이 장하성 교수도 역시 이거를 별로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이 은행들을 비롯한 이 금융회사들의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지질 않고 법으로 되질 않으니 당연히 실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KB금융, 그러니까 국민은행 금융권에서 이 권순원 교수, 노동 쪽 전문가인데요. 이분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와 같은 의미의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그냥 이 KB금융의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우리 사주 쪽에서 이 사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소액주주 권한을 이용해서 사회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KB금융에서 노동이사제를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 2018년에 진행된 논쟁인데요. 노동이사제가 실현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 공공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독단적인 경영, CEO들의 경영을 좀 막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너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다 지금 오너가 없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누가 오너냐? 사실상 그러니까 펀드들 중에 뭐 3분의 2 정도는 미국의 월가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지배구조 내지는 이 소유구조는 상당 부분 월가의 이 지배를 받는 미국 이 금융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은 뭔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좀 지지 않겠느냐,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반대 논의가 더 셌죠. 그러니까 주주이익에 반대되는 거다.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 편을 들 테니까 경영이 비효율적이다. 뭐 항상 듣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리고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가 별로 뭐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론 지형이 아무래도 이 노동이사제 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유야무야 돼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노동이사제보다는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주의자 그룹이 여전히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케티가 책에서 언급하는 바인데,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좌파 정당이라는 건 이제 영국 노동당까지 포함되고, 그다음 프랑스 사회당과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여러 가지 좌파 정당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정당들에서는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옛날 100년 전에 칼 마르크스라든가 레닌 같은 식으로 여전히 기간 산업 국유화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021년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 때 사회주의 좌파 후보를 내자라는 그 그룹에서는 금속노조가 지금 노동이사제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반대하면서 이 노동이사제 내지는 공동결정제라는 거는 일종의 자본주의와의 타협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좌파가 아니다. 이 국유화를 내걸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커다란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바로 이제 제레미 코빈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선거에서 지면서 낙마하긴 했는데, 이 제레미 코빈이 등장했을 때 그 영국의 이 좌파들 내지는 노동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이제 괜찮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철도와 에너지를 재국유한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완전 민영화돼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철도 요금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수리가 안 돼가지고 고장도 잘 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민영화된 그 철도를 재국유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 제레미 코빈조차도 일반 사기업들, 뭐 가령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반 사기업들을 국유화하자 이런 얘기 정도는 요즘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 노동당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좌파들이 아무래도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보다는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노동당의 역사가 크게 역할을 끼치고 있는데, 이 영국 노동당의 역사 중에서 우리랑 크게 연관되는 게 바로 제3의 길이었죠.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왼쪽 인물이 바로 토니 블레어고, 토니 블레어가 20년 전에 제3의 길을 내걸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는데, 제3의 길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이 뭐라고 하죠? 이 좌파의 얼굴을 내걸고 실제로는 이 우파 정책을 펼쳤다.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고 실제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20년 전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무현 정부가 깜빡이는 왼쪽으로 켜고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토니 블레어가 실시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복지를 줄입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권리도 줄이고, 그리고 이 금융자본주의 내지는 이 월가자본주의 모델을 이식해가지고 영국의 이 산업 내지는 공업을 해체하면서 영국의 산업을 이 금융자본 위주로, 특히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데 런던 금융가 위주로 이제 가져가면서 이 영국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뭔가 서비스업으로 나가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쪽으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980년대에 그 마가렛 대처 그 수상이 시작했던 신자유주의를 절반 정도를 수용한 것이 바로 영국의 신노동당 내지는 제3의 길 노선이었고, 이거에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였습니다. 빌 클린턴과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그 다음에 힐러리, 이런 양반들이 이제 미국판 제3의 길 노선이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과는 굉장히 다른, 뉴딜을 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받고 3분의 2 정도는 신자유주의로 가버린 레이건과 부시와 거의 비슷한, 이래서 이제 토니 블레어를 가령 부시 미국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유럽에서. 이런 노선을 걸었는데, 이런 노선을 이제 걷는 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유화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쟁들이 우리나라하고도 바로 연관돼 있고, 왜냐하면 이 제3의 길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제3의 길 노선 비슷한 뭔가 이 진보가 아닌, 하지만 진보의 이 가면만 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결국은 그 1990년대 초반에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내지는 레이건, 뭐 대처 이런 신자유주의가 아주 본격화되니까 그거에 맞서서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거를 상당 부분 수용을 하자. 뭐 가령 부자 감세도 수용을 하자.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도 수용을 하자. 복지국가가 약화되는 것도 수용을 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조짐입니다. 제3의 길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제3의 길을 주장했던 그 미국과 영국의 그 이 민주당과 그리고 신노동당은 노동이사제조차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유화는 뭐 당연히 폐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3의 길 노선을 주장했던 이 영국과 미국의 이른바 자칭 진보 세력이 주주자본주의, 월가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들여가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 진보의 주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